자, 부동산 공법 담당 어사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제가 담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이 공인중개사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저와 같이 체계적으로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강의를 통해서 한번 합격의 영광을 맞이하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왜 나타났고 부동산 공법의 체계가 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부동산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럼 이때 부동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죠?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은 사법으로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개인이 어떤 입장에서 이루어진 거냐? 대등한 입장에서 한 겁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그럼 대등한 입장에서 뭐 가지고 왔느냐? 계약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약이란 말은 우리가 사적 자치, 즉 계약자의 원칙이란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자치, 계약자의 원칙 이런 말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하나의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오늘날 속된 표현은 뭐예요? 갑질한다는 얘기죠. 빈익빈, 부익부연사라는 어떤 문제점을 가졌어요. 긍정적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 면이 가장 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 면은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이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하느냐.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또 대등한 사람이 개입해봐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볼 수 있죠. 어떤 지나가는데 싸움이 있어요. 우리 뭐 싸움 구경 참 어떤 사람은 재밌다라는데 그게 아니죠. 어쨌든 다투게 되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개입한다 그러면 제3자는 빠져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분쟁이 돼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공적 권력 주체들이 온다. 소위 여러분들 봤을 때 뭐 오늘날 많이 또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공적 주체에 경찰관이 오고 있다 그러면 조금 어떻게 할까요? 당사자 간의 싸움 자체가 소강 상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당사자보다 우월한 사람이 규제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법이란 말 자체가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법이란 말 자체가 여기 개인들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는 행정 주체가 이들한테 강제하는구나. 그래서 명령 강제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기 있는 개인한테 명령 강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어떤 공권력 주체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다. 민법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쉽죠. 근데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면 맨날 피동적인 것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걸 하지 말라나 이런 생각만 하죠. 그게 아니라 행정 주체 입장에서 생각, 왜 이걸 규제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가? 이런 사고방식이 전환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바로 뭐냐? 부동산에 관한 규제의 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규제의 법.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규제의 법이구나. 그럼 이 부동산에 관한 규제의 법이니까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럼 이거 규제할 때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이념이 있어야 되겠고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법률 유보적 측면이 되는 거고 더불어서는 요겁니다.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 그럼 부동산 공법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뭐냐? 공공복리 증진에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강제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사적 자치와 강제 사이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위 이익 형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익 형량.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을 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례 원칙이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어긋나도 위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규제의 법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궁극적 목적은 바로 뭐다? 공공복리 증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 대상이 뭐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것이 있죠. 자, 부동산은 민법에 돼 있다 그랬죠. 민법 민법 제 98조에 보면 물건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 민법 제 99조에 보면 물건의 종류가 있어요. 자, 동산과 부동산. 그 중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건 뭐라 그러냐? 토지와 그 정착물이구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럼 그 중에 부동산 공법에서는 자, 뭐든지 생산의 기본 원칙인 생산 요소 3요소의 1원칙인 자, 토지가 1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자, 정착물 중에서 정착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인공을 가한 걸 기준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착물 중에서 인공을 가했다, 그런 말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설물 중에서도 그 어떤 게나 솟아 있으면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그 솟아난 것 중에서도 지붕을 갖고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넓은 개념 중에서 뭘 강조하는 거냐? 아, 여기서는 건축물을 규정하는구나. 그럼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점은 바로 뭔 차이가 있느냐? 지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자, 멘트 날리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고개를 살짝 숙였죠. 왜? 저도 지붕이 약간 빈약하거나 그래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붕이 있으면 뭐다? 건축물.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붕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만 숙인 거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되는 체계는 크게 토지와 건축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수 있어요. 자, 토지는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가져가는 법이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주체가 이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가장 균형 있게 발전을 가져오겠다 하는 행정주체가 규정한 하나의 일정한 틀을 제공한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 부동산 공법상에서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 없느냐? 이걸 아셔야 되겠죠. 필요하지만 자, 여기는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 대상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 법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이 법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약칭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 명칭을 다 쓰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다면 국토계획법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7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문항 출제된다? 7문항. 그럼 여기는 어떤 경우냐? 전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먼저 계획을 하고 후에 이용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때문에 나온 거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계획하고 후에 이용하려면 요 사이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용도를 알아야 되는 거야. 땅의 적성을. 그래서 땅의 적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계획, 국가계획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도시군 계획까지 있고, 그 다음 용도는, 땅의 용도는 1차적으로 나온 걸 용도지역, 2차적으로 용도지구, 3차적으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용이란 말은 개발입니다. 개발이란 말은 사업이죠.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이 있구나. 그러면 공적 개발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 아까 그랬죠. 자, 공사는 조화를 이루지만 뭐가 더 우선해야 되겠어요? 공적 개발은 먼저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지돼 있다가 거기 지장이 없으면 풀어준 걸 허가를 했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계획에 의해서 용도를 규정하고 이용을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걸 지구단위 계획이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올라가죠. 그럼 가서 규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규제를 하는구나.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률은 4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획 파트. 계획 파트에서 시험 문제 3문항 출제됩니다. 자, 요것이 12문항, 7문항에 12문항 출제됩니다. 그래서 12문항 중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쓰게 한 것은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용도를 갖다 규정한다는 것이 있는데, 자, 계획 다음에 용도. 계획에서 3가지, 세 문제 정도. 또 총합적으로 7문장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전체는 12문항이고요. 근데 용도에 따라서는 가끔가다 2문항, 3문항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7문항이죠. 그렇죠? 7문항 전체적으로 큰 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서 대개 2문항 정도 이루어지겠고, 거기서 이제 기반시설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가 이번에는 3문항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 규제에 관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돼서 1문항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럼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다 보시면 이 중에 종합적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률은 12문항이 출제된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은 40문항 중에 12문항이니까 대략적으로 30%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토지에 관해서 개발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2가지가 있습니다. 신도시와 기존의 도시. 대개 보면 이제 도시란 말을 우리끼리 정의할 때 개발이란 말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신도시를 건설한 것을 도시개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시가지와 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시가 신단지 이걸 갖다 조성하는 사업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개가 출제돼 6문항이 출제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적으로 봤을 때 15% 정도 출제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시가지와 신단지를 조성할 때 사업 방식에 관한 방안이 출제되어 있죠. 그래서 땅가격이 싸면 강제적으로 수용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원형지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땅값이 너무 비싸면 강제로 교환 분합하는 환지 방식,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의 절차를 규정한 법이 도시개발법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추세는 되게 수용 쪽으로 다 많이 이번에 출제됐던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의 도시 개발이지만 이건 신이라는 말 쓴 거죠. 앞에 거는 새롭게 하는 걸 기점으로 하지만,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옛날 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는 거. 옛날 걸 개발한다 좀 이상하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말 쓰죠. 기존에 있던 도시를 갖다 이렇게 해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하자. 이러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역시 6문항이 출제됩니다. 그 여기는 기존의 도시, 기존의 도시. 자, 이것이니까 정비하자 그러는 얘기인데 결국 뭐 하느냐?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어떤 걸 개량하자, 개선하자 하는 쪽에서 정비 사업을 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사업 방식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관리처분 계획 방식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식 쪽에다 여러분들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도시 및 주거안정 정비법. 자, 이것도 좀 말하기가 좀 길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 정비법 이렇게 약자로 다 좀 지칭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위 우리가 봤을 때 60%가 출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개발이 아닌 뭐가 있냐? 개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니면 이 보전이라는 게 따라다닌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100% 개발하면 다 죽는다는 걸 머릿속에 연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전과 관련된 것은 뭐가 있느냐? 농지법이 있겠고 또 산지관리법이 있겠고 초지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은 얘네들은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 연상은 됩니다. 그러나 몇 문항이 나온다는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중에 필요한 것은 농지법이 2문항이 출제되죠. 그래서 이건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하고 보전하자 이런 쪽에서 규정한 법이 농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소유에 관한 사항이 올해 출제를 대상이 두 문제가 앞쪽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앞으로 우리는 다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딱 할 때 제가 하는 관점만 딱 찍어서 설명하지만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럼 소유의 경우는 투기를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를 원칙적으로 경자유전, 갈 수 있는 자만이 가져라 하는 뜻에 있고, 그럼 갈 수 있는 자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구 읍면장이, 농지는 취득할 때 투기하는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건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또 이거와 관련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용을 갖다 하는데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대리경작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처음명령할 수 있고, 보전한다 그러면 옛날 말로 하면 절대농지라는 지금 그런 말이 없고 농업진흥지역. 그래서 거기에다 농업진흥지역 되면 내 땅에 재산권이 제약받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문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토지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결국 몇 가지가 있느냐?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문제에 출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토지 말고 뭐가 있느냐면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 이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개발의 기본이 되는 것이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개발에 되는 것. 그럼 이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갖다 규정한 법이 어떤 경우냐?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 이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히 뭐를 강조한 것이냐? 이 건축물이 갖고 있는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갖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뭐에 대한 것이냐? 구조, 설비, 용도를 규정한다. 요새에는 이상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것이 출제됐으면 알 수 있어요. 구조, 설비.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자,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건 우리가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같은 것 때문에 등장했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시사적인 문제가 출제됐어요. 경계벽 같은 거. 왜? 층간 소음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쪽으로 다 좀 생뚱맞게 좀 많이 나오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저는 법을 전공했습니다만 이 분야에도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용도 규정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규정하는 것은 바로 안전, 기능, 미관, 환경 때문에 규정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 특히 우리가 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고 환경 같은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1조 문제라든가 알겠죠? 이런 것들이 규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축법이 몇 문항이 출제되냐? 7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중에서도 뭐에 관한 사항이 있느냐? 주택. 그러면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물 종류 중에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 중에서 토지에 정착돼야 되는데, 자, 그럼 얘도 토지 정착돼 있어요. 지붕이 있다 그랬죠. 자, 이건 뭐냐?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좀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독립된 주거 생활. 제가 이런 표현을 할게요. 자, 먹고 싸고 자고 어떻게? 독립적으로. 그럼 잔다는 잘 알겠지만 먹고 산다. 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뭐. 부엌을 자, 욕실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주거 안정, 주거 수준과 관련된 가장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걸 규정한 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주거 안정, 주거 수준을 위해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뭐 할 거냐?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고 이를 위해서 재원을 규제하는 법이 바로 무슨 법이라고 보시면 건축법이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건설 중에서도 일부가 많이 개정됐습니다. 건축법 자체가 많이 개정됐으니까 7문항 출제돼도 요새 보면 많이 출제된 경향 중에 개정된 분야를 파트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정 파트 부분을 꼭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게 7문항, 요게 7문항, 요게 2문항, 6문항, 6문항, 12문항 이런 형태로서
전체적인 것이 40문항입니다. 그래서 100점 맞으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부동산 공법 참 어렵다고 그랬죠. 저를 믿고 따라오시고 우리는 60점을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70점, 80점 늦끈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법에 떨어졌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공법이 제일 마지막 시험에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기진이 맥진됐어요. 기진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보기 전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감, 제가 마지막을 갖다 위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하는 암기 비법을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꼭 공부하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도 이론 나가면서 그 밑에 전년도에 가장 필요한 문제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 위주로 또 거기에다 요약을 하면서 핵심적 테마를 갖다 가져갔으니까 키워드 같이 따라 하시면 아주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꼭 믿고 따라오시고 또 질문사항 있으면 공법은 개정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제가 또 올려드리겠고 또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학습 질문해 주면 저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믿고 따라오시고 같이 열심히 합격을 위해서 도전해 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